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언니나 여동생만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만 하나 있다고 하면 부러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우리 집의 실체를 얘기해주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남자 선배들에게 절대로 오빠라고 안 불렀어요. 집에 하나 있는 오빠도 너무 싫은데 굳이 남에게 또 오빠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집안의 온실 속의 화초와 잡초가 같이 키워졌다고나 할까요? 물론 잡초가 저고 온실 속의 화초는 오빠입니다. 어릴 때부터 온갖 좋은 것, 맛있는 것은 무조건 오빠가 우선이었어요. 집에 있으면 오빠는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왕이었죠. 야, 물 좀 떠와. 오면서 내 방에서 핸드폰 좀 가져오고. 나 지금 공부하는 거 안 보여? 오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물은 직접 떠다 마셔. 아니 얘가 어디서 오빠한테 대들어? 빨리 물 떠다 주지 못해? 사실 이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 있죠. 오빠랑 제가 3살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따뜻한 밥을 먹어본 기억이 잘 없어요. 항상 찬밥은 제가 먹었어요. 오빠는 새로 한 밥이 아니면 안 먹어서 밤 10시에 들어와도 배고프다고 하면 엄마는 밥을 새로 해서 오빠에게 차려줬습니다. 스팸이든 참치든 맛난 것은 오빠가 먹고 난 이후에 남는 게 있으면 겨우 먹을 수 있었죠. 어릴 때는 먹는 것으로 차별당하는 기분만큼 서러운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는 저 혼자 학교에 갔습니다. 그때 오빠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꾀병을 부려서 결석을 하는 바람에 엄마가 오빠를 돌본다고 저를 혼자 보낸 거죠. 동네 아줌마 손을 잡고 입학식에 가서 멀뚱멀뚱 서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당연히 학부모 모임 날짜가 겹치면 오빠가 우선이었죠. 아마 엄마는 제가 학교 다니는 내내 몇 반이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저는 친구들이 다 다니던 피아노 학원이니 수영이니 발레는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오빠는 매번 학원을 빼먹기 일쑤였는데도 예체능 학원부터 영어 학원까지 가고 싶다는 학원은 다 보내주었죠. 엄마, 나 피아노 좀 배우면 안 돼? 친구들은 다 피아노 배우러 다닌다고. 피아노 못 치는 애는 나밖에 없다고. 너는 남들 하는 걸 다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니? 피아노 말고 공부를 하던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오빠 올 시간 됐으니까 오빠 방 청소나 해놔. 엄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엄마의 인생에는 오빠만 있었죠. 오빠가 아프다고 하면 그게 꾀병이든 뭐든 엄마는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오빠 일이라고 하면 상대가 선배든 학교 선생님이든 할 거 없이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해결사 노릇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오빠는 자기 손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오빠는 학원 특강에 과외 선생님까지 붙였지만 결국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되었죠. 겨우 턱걸이로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대학교 레포트랑 학점까지도 오빠가 징징거리면 엄마가 교수한테까지 찾아가서 학점을 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군대에 가 있을 때는 밤마다 엄마에게 힘들다고 전화를 해서 엄마가 결국 군대까지 찾아갔어요. 결국 관심병사로 분류돼서 제대를 했죠. 회사는 엄마가 주변 인맥을 다 동원해서 작은 중소기업에 겨우 취직이 되었어요. 그렇게 오빠는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싸가지는 밥 말아먹은 애어른이 되었죠. 반면 저는 어린 시절에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알게 모르게 계속 결핍감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잡초처럼 씩씩하게 제 인생을 제가 알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그 결핍감을 감추려고 이상한 인간으로 변한 어른이 되었을 거예요. 남편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한없이 저에게 주는 남자였어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다정하고 애정어린 말과 태도에 너무 감동을 받았죠. 남편의 시댁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의 따뜻함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 남자와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아니, 오빠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꼭 앞서가야겠니? 엄마, 이제 내 나이 33살이야. 오빠가 언제 결혼을 할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려? 그리고 오빠가 언제 제대로 연애나 해봤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한테 어느 여자가 시집을 오겠어? 오빠 결혼 기다리다간 나 그냥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는다고. 결혼 그거 해봐야 별거 없어. 그냥 직장 다니면서 엄마 옆에서 있으면 좋겠구만. 그리고 그 남자 집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인테리어 설비? 말이 좋아 인테리어지. 그냥 노가다 아니야. 그 별거 없는 결혼을 왜 오빠는 못 시켜서 안달인데? 집안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 둘이 벌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아유, 좀 결혼을 해도 오빠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집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 네가 그렇게 우겨서 하는 결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의 말대로 저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자기 집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당황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처남은 옛날부터 그렇게 자기한테 함부로 했어? 아니, 내 앞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면 그동안 어떻게 했을지 너무 뻔한데. 내가 결혼 전에도 말했잖아. 엄마가 오빠랑 나 엄청 차별했다고. 나는 하도 3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서 이제는 뭐 이상하지도 않는데 당신 보기엔 좀 그렇구나. 너무 창피하네. 무슨 드라마에서나 봤지. 요즘에도 진짜로 이렇게 딸이랑 아들이랑 차별하는 집이 있네. 창피할 게 아니지. 당신이 그동안 속상했을 걸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그런데 당신이 듣기엔 섭섭할지 몰라도 그런 가족에게 너무 끌려다니지 마. 당신 그런 대접받을 사람 절대 아니야. 남편은 언제나 저에게 가족에게 거리를 두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이 주는 사랑으로 저는 충만했지만 그래도 엄마와 오빠하고 멀리하기에는 엄마의 집이 너무 가까이 살았습니다. 엄마가 부르면 거절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딸을 낳으니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엄마에게 가끔 도움을 받기도 했거든요. 물론 그때마다 감정을 상하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잖아요. 아니, 너는 내가 오빠 밥 해줘야 한다고 시간 맞춰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니? 현아, 얘는 잠투정을 왜 이렇게 한다니? 아주 내가 힘들어 죽겠다. 빨리 데리고 니네 집으로 가라. 네, 시간이 흘러도 저는 항상 오빠의 따뜻한 밥에 밀리는 존재였어요. 오빠는 나이 40에도 그저 우주에서 자기만 우쭈쭈 해주기를 바라는 못만 어른인 사람이었죠. 이런 오빠가 회사 생활이라고 제대로 할 리 없었어요.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따위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었겠죠. 아, 엄마. 나 진짜로 이 회사 못 다니겠어. 왜 상사들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내 위에 그 김 부장 있잖아. 엄마도 알지?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왜 과장인 나까지 야근을 해야 하냐고. 밑에 애들이 알아서 야근하고 보고서 준비 다 하는데 말이야. 빨리 그만두고 내가 사장하는 게 제일 속 편할 것 같아.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오빠가 먼저 사람들한테 잘 좀 하면 달라질걸? 집에서 하는 것처럼 밖에서도 사람들이 오빠 비위만 맞춰주길 원하면 누가 좋아해? 너는 네 딸 엄마한테 맡겨놓은 주제에 왜 오빠한테 뭐라고 하니? 너만 오빠를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원석이가 어디가 어때서 그러니? 아, 엄마 냅둬. 원희가 원래 콤플렉스가 심하잖아. 그나저나 원희한테 얘기했어? 나 결혼할 여자 생겼다고.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아니, 연애한다는 이야기도 없었잖아.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그래. 내가 드디어 노총각에서 벗어날 거라고. 내일 저녁에 엄마 모시고 밖에서 저녁 먹을 건데 너도 와서 인사나 하든지. 아니, 어떤 눈멀고 멍청한 여자가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딸을 남편에게 맡기고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엄마와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데 오빠랑 그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본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여기에 왜 나타나? 동생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야, 너 새언니 될 사람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박선영. 네가 나를 기억을 못해? 나 김원이야. 아니, 둘이 아는 사이야? 혹시 무슨 동창이라도 되는 거야? 네가 날 기억 못하면 안 되지.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기억을 못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네가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한다고? 말도 안 된다는 건 네가 더 잘 알겠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 박선영. 아니,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이름 박선영. 기억 속에 봉인해 두었던 이름이 20년 전 암흑 속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은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고1 때 같은 반이었던 박선영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오빠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공부였어요. 공부라도 잘하면 엄마가 나에게 관심이든 칭찬이든 무엇이라도 해주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학원도 과외도 받을 수 없었기에 미친 듯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쉬는 시간에도 교과서를 놓지 않고 예습과 복습을 했어요. 그때 박선영은 잘 사는 집의 딸이었습니다. 적당히 놀면서 심심풀이 삼아 애들을 괴롭히는 그런 날라리였죠. 자율학습 시간에 박선영 패거리들이 뒤에 모여서는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굴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포기한 듯이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이 없었기에 좀 조용히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를 쳐다보던 박선영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조용히 하라고 한 거니? 너 인생에서 아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후회하게 될 텐데.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 패거리들에게 저는 딱 마침 나타난 먹잇감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물함에 제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체육 시간이 되었는데 체육복이 없어졌어요. 찾아보면 화장실 변기에 버려져 있었죠. 그리고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해도 다들 눈을 피했죠. 점심을 먹으러 가도 제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음악 수업을 위해 음악실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수업 과목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체육 시간에 피구 시합이라도 있는 날이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어느 편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박선영 패거리들이 저만 공격을 했으니까요. 저는 담임에게 찾아가 전학을 가고 싶다고 했죠.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 지옥은 1년이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되었죠. 2학년이 되어 다른 반이 되어서야 저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길거리에서 누가 선영아라고 부르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1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결혼 전까지도 악몽에 나타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인간이 지금 내 눈앞에 오빠의 새 신부감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엄마,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얘가 누군지 알아? 고1 때 나 1년 동안 왕따 시켰던 애야. 내가 지금도 꿈에서라도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이 바로 이 기집애라고. 오빠도 정신 차려. 어떻게 여자를 데려와도 이딴 애를 데리고 와? 얘는 그냥 악마 같은 애라고. 저는 숨이 가빠져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신경안정제를 찾아서 먹었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장모님이랑 형님이랑 올케 언니 소개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 자리에 누가 나왔는지 알아? 내가 꿈에서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나왔어. 지금도 너무 놀라서 진정이 안 돼. 누가 나왔는데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온 거야? 나 고등학교 때 왕따 시켰던 박선영이 나왔어. 말도 안 돼. 당신 그때 일로 정신상담까지 받았었잖아. 이제 겨우 잊어버리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악연이야. 그래서 그 여자는 뭐래? 당신에게 설마 뭐라고 했어? 내가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라도 잡을까?
장모님이랑 형님은 뭐래? 그냥 내가 먼저 소리 지르고 나와버렸어. 일단 좀 그 기집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시 가서 엄마랑 오빠한테 말해야지. 이미 누군지 알았으면 장모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 일단 오늘은 안정을 좀 취하자. 저는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박선영에 대해 수소문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벌써 17년이나 지났으니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나 친구들을 통해 들은 소식은 더 기가 찼습니다. 어머머, 말도 안 돼. 너네 오빠는 총각 아니야? 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결혼했어. 아이를 일찍 낳아서 아마 지금 중학생 아들이 있을걸?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이혼녀의 애까지 딸려 있으면서 그것을 속이고 뻔뻔스럽게 결혼을 한다고 나타난 겁니다. 우리 오빠가 아무리 멍청하고 싸가지 같은 남자라고 해도 그런 계집애하고는 결혼을 하게 둘 수는 없죠. 아니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지옥을 만든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당장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는 나도 너무 놀라서 그냥 제대로 말도 못하고 나왔어. 오빠, 놀라지 마. 걔 알아보니까 이미 결혼해서 애가 중학생이래. 그거 속이고 오빠한테 접근한 거야.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거짓말한 거 없어. 그리고 어제는 그 사람도 놀란 것 같더라. 그래도 새언니 될 사람한테 이딴 년이 뭐냐? 앞으로 말 조심해, 어? 뭐?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으면서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그래, 오빠도 뭐 나이 40에 내세울 거 없으니까 그렇게 포기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엄마는? 엄마는 괜찮아? 뭐 별 수 있니? 오빠가 좋다고 하는데 받아줘야지. 너도 네가 좋다고 하는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너는 뭐 내가 말린다고 내 말을 듣기나 했니? 아니, 엄마랑 나랑은 경우가 완전 다른 이야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오빠가 애 딸린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데 허락을 한다고? 나는 오빠가 좋다는데 그것 말고 뭐가 중요해?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게 어디니? 아니, 집밖에 모르는 오빠는 그렇다 쳐도 엄마는 내 생각은 안 해? 그 계집애가 날 괴롭혔던 여자라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아우, 엄마도 지금 정신 사나워서 힘드니까 너까지 이렇게 나대지 좀 말아라. 빨리 현아 데리고 너네 집으로 제발 가.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빠와 엄마의 반응이 너무 예상 밖이어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와버렸죠. 뭐? 장모님이랑 형님이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고? 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애 딸린 이혼녀든 가부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 그 집안 사람들한테 당신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당신이 그 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다들 모르는 거야? 자기 딸이랑 동생을 왕따시킨 가해자를 무슨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당신이 진짜 가족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러게. 엄마랑 오빤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선 묻지도 않더라. 내가 지금까지 그 계집의 얼굴을 얼마나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엄마와 오빠에 대한 섭섭함과 그 계집애 때문에 다시 떠오른 고등학교 1년의 시간들까지 그렇게 다시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몇 밤이 지나갔습니다. 박선영이 집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가 집 주소를 알려준 모양이에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 미리 연락을 하면 네가 내 얼굴을 절대로 보지 않을 것 같아서. 나도 그날 거기서 너 만나서 너무 놀랐어. 바로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나도 너무 경황이 없었어. 아니다. 네 오빠가 아니더라도 내가 널 찾아와서 사과를 했어야 했어. 내가 너한테 한 짓 내가 정말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어. 정말이야. 믿어줘. 그래. 원래 맞은 놈은 2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편히 못 잔다는 말은 죄다 옛말이지. 오히려 때린 놈이 다리 뻗고 편히 사는 세상이지. 그러니까 넌 날 한 번에 못 알아봤어도 나는 네 목소리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거든. 무려 2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야. 내가 내 돈까지 들여서 상담치료 받아서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
박선영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더니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나 애들 그렇게 괴롭힌 죄값 고스란히 받았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집안이 갑자기 망해버렸어. 나 결국 대학교 들어갔다가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어. 사람이 갑자기 어렵게 되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 내가 정말 무슨 잘못을 크게 저질러서 인생이 이렇게 됐나 생각하게 되더라고. 바로 공장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됐어. 다행히도 전 남편은 너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 배운 게 너무 많아. 그 사람도 고등학교 때 왕따 당해서 너무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어. 내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단 이야기 들으니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알겠더라고. 그런데 그 남편이 우리 애 3살 때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어.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내가 혼자서 우리 우식이 키우면서 살았고. 내가 네 인생 기구한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널 용서할 순 없어. 알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평생 너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게. 아니, 죽을 때까지 너한테 갚으면서 살게 해주라. 네 마음 풀릴 때까지 내가 용서 구할게. 제발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 우식이랑 원석이 오빠랑 함께 살 수 있게 허락해줘. 이렇게 내가 빌게. 네가 일부러 우리 오빠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만나게 된 건데? 너한테 참 부끄럽다. 내가 인과응보 그 벌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우리 아들도 학교에서 선배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었어. 나는 그 사실을 좀 늦게 알았고. 근데 우리 아들이 선배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오빠가 나타나서 걔네들 다 혼내주고 우리 우식이를 구해준 거야. 처음에 그렇게 만나게 돼서 고맙다고 연락을 하다가 보니까 오빠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거야. 우리 우식이한테도 너무 잘해주고 우식이도 오빠를 잘 따르고. 사실 아들 혼자 키우려니 너무 힘들었거든. 아들에게는 확실히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느꼈어.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원희야, 내가 정말 잘할게. 어머님한테도 잘하고 오빠한테도 잘할게. 너한텐 힘든 일이겠지만 날 좀 가족으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선영이는 그 이후로도 한참을 울다가 용서를 구하고 떠났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에 선영이가 찾아온 것을 알고 엄청 화를 냈어요. 아니, 그 여자를 왜 집안에 들여? 당신 혼자 있을 때 무슨 일 당하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도 힘들게 살았더라고. 결국 편하게 그 이후의 인생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 자기 입으로 인과응보라고 하더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오빠도 애 딸린 아줌마가 좋다고 한 게 이상했지만 선영이가 왜 오빠 같은 남자 어딜 보고 저렇게 나한테 매달리나 했거든? 정말 남자 여자가 만나려면 모종의 오해가 있어야 하나 싶어. 얼마 전에 이 한심한 김원석이 막 씩씩대던 일이 있었어. 중딩애들이 담배 사다 주면 10,000원을 주겠다고 했나 봐. 그 인간은 그걸 또 사다 준 거지. 그런데 걔네들이 담배만 받고는 오빠 정강이를 냅다 걷어차고 도망을 친 거야. 그런데 그 못난 오빠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중딩애들 잡는다고 주변 학교랑 PC방 다 뒤지고 다녔었대. 그러다가 그 중딩 날라리들 골목에서 발견하고는 애들을 취업해줬나 봐. 그걸 엄마한테 신나서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그때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던 애가 박선영 아들이었던 거야. 모양새가 어쩌다 보니 아들을 구해준 셈이 됐던 거지. 근데 오빠가 그렇게 그 아들한테 잘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불쌍하게 산다니 마음이 다 풀렸어? 그 여자 존재 자체도 당신에겐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 문제지만 나는 장모님이랑 형님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봐. 그래, 나도 아직까지는 너무 괴로워. 다시 엄마랑 오빠 만나서 이야기해보려고. 이제 박선영보다도 이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엄마랑 오빠가 더 미울 지경이야. 사람이 받은 상처가 말 한마디로 풀릴 수 있다면 세상에 미움이나 복순이 이런 거 없이 다들 평화롭게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른이 된다고 해서 철없을 때 잘못이라고 용서가 될 리 없죠.
오히려 잊어버렸던 옛날 생각들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와서 참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이런 제 사정은 아랑곳 없이 엄마와 오빠는 박선영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도 꼭 와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라고 몇 번이나 전화를 하더군요. 당신 괜찮겠어? 아무리 가해자가 사과를 했다고 해도 가족이 된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그러게 말이야. 나도 아직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 그런 거 알아? 나한테는 너무 지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이어도 남들이 내 가족에 대해 막 뭐라고 하면 또 그 남들이 고마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 핏줄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아니, 내가 내 핏줄을 부정하고 미워하면 내가 너무 근본도 없이 막 사는 사람처럼 여겨져서 싫은 마음. 아, 당신 만나서 정말 많이 치유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너무 마음이 복잡하네. 그래서 내가 장모님이랑 형님 욕해서 섭섭해? 내가 보기에 박선영도 형님도 어떻게 되든 둘 다 하나도 안 불쌍해. 나한텐 그래. 나한테는 당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결혼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가까이 하고 지켜야 하는 거 아니라고. 정말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존재한다고. 이제는 그런 가족은 버려도 되는 세상이라고. 그걸 지키겠다고 하다간 본인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편치 않은 마음으로 도착한 친정집은 흡사 잔치집 분위기였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는 달랑 커피랑 과일만 준비했던 엄마였어요. 그런데 무슨 갈비찜에 잡채에 명절처럼 음식을 준비했더군요. 남편 보기가 약간 민망할 정도였어요. 무슨 대단한 사람이 온다고 이렇게 진수성찬을 준비해? 너는 좀 일찍 와서 음식 준비 좀 도울 것이지 다 차려놓으니까 도착을 하니? 으이구, 내가 그렇게 말을 했건만. 도대체가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 이서방이랑 현아도 왔어? 안녕하세요, 장모님. 오래간만에 봬요. 현아는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돌봐주시고 계세요. 곧이어 오빠랑 박선영이 함께 나타나더군요. 아이는 데려오지 않았더라고요. 오빠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박선영을 소개하더군요. 엄마와 오빠는 서로 음식을 박선영에게 밀어주며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우는 꼴이 흡사 단란한 가족 같았습니다. 우리가 식구가 단출해서 결혼 준비 뭐 할 것도 없어. 내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이 집 담보로 잡으면 1억은 대출이 가능하더라고. 그거 보태서 신혼집은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아니, 집 하나 있는 걸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는다고? 엄마 제정신이야? 아니, 그럼 아들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그 정도도 못 해주면 되겠니? 엄마, 내가 결혼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해? 아유, 지난 네 결혼식 기억도 안 난다.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엄마, 나 결혼할 때 100만 원 던져주고는 끝이었어. 누가 너 보고 없는 집에 시집 가라고 했어? 네가 가난하지만 사랑 어쩌고 타령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해서 승낙한 거잖아. 그럼 됐지. 100만 원은 돈 아니야? 엄마, 내가 지금 돈 액수로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나 이 집에서 오빠 그림자로 살았어. 초등학교 때는 옷도 다 오빠가 입었던 거 물려 입었다고. 새 신발 새 옷 한 번 입어본 적 없다고. 심지어 난 인형 하나 갖고 놀아본 적도 없어. 오빠는 갖고 싶었던 장난감 다 사줄 때 나는 매일 돈 없다고 참으라고 했잖아. 다 같이 가난한 집인데 왜 나만 참아야 했냐고. 오빠는 온갖 학원들 다 보냈으면서 나는 한글도 제대로 못 대고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남들 다 다니는 학원 근처에도 못 가봤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정말 이악 물고 공부했어. 공부라도 잘하면 엄마가 날 좀 봐줄까 하고. 얘가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겨우 2층짜리 건물 하나 있는 거로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니? 그리고 장손인 원석이랑 결혼하면 남의 식구 되는 너랑 같니? 같어? 명절마다 제사 때마다 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부 쳤어. 명절 때 친구들 다 놀러 다닐 때 나는 엄마 도와서 일해야 했다고. 근데 오빠는 실컷 놀러 다니다가 제사 때 들어와서 절만 하고 술만 따르면 그만이지? 나는 그나마 제사상 근처에도 못 가봤어. 주방에서 설거지만 했지. 딸이라서 제사에 절도 못하게 했잖아. 그렇게 일만 시키려고 딸을 낳은 거야? 이게 딸이야?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도우미지. 차라리 도우미로 일하면 돈이라도 받지. 이게 어디서 다 키워놨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대드니? 네가 나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낼 거야? 결국 다 오빠가 있어야 내가 죽은 다음에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지. 이래서 딸 자식 다 소용없다니까. 엄마 어떻게 이래? 엄마도 여자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뭐 많은 거 바랬어? 아니 얘는 야 좋은 날 이렇게 초를 쳐야 속이 시원하냐? 선영씨, 원희 애가 어렸을 때부터 사나웠어. 여자애가 뭐가 그렇게 드센지 매일 사사건건 화내고 울고불고. 아이 그렇게 억울하면 남자로 태어나든지. 내 말이 그 말이다. 새 사람 불러놓고 왜 옛날 이야기 꺼내서 분위기 싸하게 만들어? 새 사람? 지금 새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얘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얘 박선영이 바로 고등학교 때 나 왕따 시킨 애라고요. 그 가해자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야, 다 지난 이야기잖아. 그리고 선영씨가 너한테 찾아가서 사과까지 했다며.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 어머나, 일부러 찾아가서 사과까지 했니? 아이고, 새아가가 너무 인성이 됐네. 엄마, 진짜 옆집 사는 아이한테도 이렇게 안 해. 내가 고1 때 왕따 당해서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해도 오빠 재수한다고 나한테 신경도 안 썼지? 아니, 친구들이랑 사이가 좀 안 좋다고 전학 간다는 게 말이 되니? 그때 네 오빠 재수하느라 얼마나 힘들 때였는데 네가 이해를 했어야지. 내가 한 번만 학교에 와서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잖아. 오빠가 만약에 그렇게 당했어봐. 엄마 아마도 매일 학교에 와서 난리쳤을걸? 아니, 괴롭히는 애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어떻게든 오빠를 구해줬겠지. 1학년 그렇게 참고 다녀서 결국 2, 3학년은 잘 지냈잖아. 지금 20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여태 하고 있니? 나중에 시간 내서 들어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나중에. 엄마가 맨날 나한테는 그 나중에라고 말하고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으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이러는 거잖아. 제발 한 번이라도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면 안 돼? 아니, 지금까지 키워주고 입혀주고 결혼까지 하고 자식까지 낳은 애가 무슨 관심을 가져달라고 때를 쓰니? 응? 나는 정말 이 사람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게 무슨 죄인 같았어. 살아가는데 죄책감 가지면서 살았다고. 집에서도 사랑을 못 받아. 학교에서도 왕따 당해.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알아? 내가 자식 낳아보니까 알겠어. 적어도 부모라면 자식이 아프다는데 그렇게 모른 척할 수가 없어. 내가 친자식이긴 해? 적어도 자식이면 자식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안 되잖아. 당신 자식한테 대못 박은 사람을 어떻게 가족으로 맞을 생각을 하냐고. 엄마도 오빠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네가 그렇게 삐딱하니까 학교에서도 왕따 당한 거 아니야? 괜히 네가 못나서 그런 걸 왜 새언니 될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다들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옆에서 듣는 내가 다 화가 나네요. 지금 어떻게 아내 옆에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드는 겁니까?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당한 일 때문에 나중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은 거 모르세요? 가족이면 저 여자, 아니 가해자에게 뭐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 현아 아빠 안 만났으면 평생 나한테 무슨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야.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랑 오빠한테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난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구나. 나 괴롭힌 그 쓰레기 같은 친구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30살이 넘어서야 알게 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살면 된 거 아니냐? 왜 네 오빠 앞길을 네가 가로막으려고 하냐고. 오빠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살겠다는 거 아니야. 매제, 내 아내 될 사람한테 가해자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매제 와이프만 소중해? 나도 내 와이프 될 사람 소중하다는 말이야. 형님, 원희는 형님 여동생이에요. 피가 섞인 가족이라고요. 저 여자는 아직 가족도 아니라고요. 아니 적어도 가족으로 받아주기 전에 여동생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 앞에서 저 여자 편을 들어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이서방까지 나서서 왜 이러나. 고등학교 때 저지른 실수 가지고 아직도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지금 보게. 고개 푹 숙이고 밥도 못 먹고 저렇게 앉아있는 거 안 보이나?
인사하러 와서 이게 무슨 봉변이냐고. 내가 미안해서 어쩌노. 정말 어이가 없으니까 헛웃음이 다 나오네. 엄마, 지금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딸이 엄마 눈앞에 있는 이 박선영한테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괴로웠을지 생각해보면 미안하다는 말 내 앞에서 쟤한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했어요. 나의 가장 소중했던 시절을 망하게 만든 사람보다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끝까지 제 마음 따위 들여다볼 생각조차 없는 엄마와 오빠를 보고는 이제야말로 그 어떤 죄책감 없이 이 지긋지긋한 엄마와 오빠와의 인연을 끊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선영씨, 고개 들어요. 무슨 죄인처럼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있어. 내가 오늘 원희 괜히 불러서 선영씨에게 못 볼 걸 보이네요. 못 볼 걸? 그래 박선영, 고개 들고 네가 얘기해봐. 넌 이렇게 자기 딸도 자기 동생도 나 몰라라 하는 집안에 시집이 오고 싶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살면서 내내 반성하고 네 마음 풀릴 때까지 용서 빌면서 살게. 오늘 보니까 더욱더 네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더 네 얼굴 볼 수가 없다. 어머님 원석 씨, 원희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요. 제가 정말 원희에게 큰 상처 줬어요. 원희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살다 보니 박선영이 내 편을 다 들어주는 꼴을 보네. 야, 박선영,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절대 내 새언니가 될 수 없어. 아니, 얘가 뭐라는 거야? 그렇게 계속 딴지 걸 거면 그냥 네 집으로 가. 야, 김원희, 내가 그만하라고 했다? 네가 뭔데 자꾸 선영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말을 해? 결혼을 해도 내가 하는 건데 니까짓 게 뭔데 자꾸 방해를 해? 내가 가족들이랑 인연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은 하고 가야겠다 싶네요. 야, 박선영, 네가 했던 짓거리 생각하면 그냥 둘 다 망해버려라 하고 싶지만 이 연병할 가족들이 하는 꼴이 더 기가 차서 말해준다. 이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새겨서 잘 들어. 김원석 이 인간이 네 아들 구해줬다고 너 감동받았지? 그거 다 김원석 인간 쓰레기가 중딩들 담배 셔틀하다가 돈 못 받아서 그 새끼들 잡으러 다닌다고 난리 피우다가 운 좋게 네 아들 구해준 꼴 된 거야. 그때도 네 아들은 김원석한테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그리고 네가 봐도 이 사람들 나한테 대하는 거 보면 각 나오지 않니? 자기 동생이랑 딸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한텐 다를 것 같아?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지.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애 딸린 유부녀를 그렇게 선뜻 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냐고. 선영씨, 듣지 말아요. 이거 죄다 지어내는 이야기예요. 김원석 이 새끼가 왜 너랑 결혼하려는지 알아? 너네 엄마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유산으로 3억 받았지? 그걸 원희 네가 어떻게 알아? 김원석이 그 돈 노리고 너랑 결혼하려는 거야. 아니, 이 기집애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하다 모함까지 해?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선영씨, 얘가 하는 말 믿는 거 아니죠? 내가 미치긴 왜 미치냐? 이제 내 옆에 날 사랑해주는 제대로 된 남편이랑 아이까지 있는데 미친 건 바로 너랑 엄마지. 김원석이 원래 맨날 회사 때려치고 가게 차리고 싶다고 징징댔거든? 쟤 집에서 하도 오냐오냐 자라서 나이가 40 처먹었어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거든. 당연히 회사에서도 뭔 일이든 제대로 하겠냐? 머리에 헛바람만 들어서는 지가 사장을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오빠 보고 얘 쟤라고 불러? 아니, 있지도 않은 이야기 계속 치어낼래? 여기서 끝나면 너무 시시하지. 안 그래? 저 인간이 오래 숨겨둔 여자도 있어. 너랑 결혼하고 그 3억으로 가게 차린 다음에 가게만 꿀꺽하고 너랑 이혼하자고 할 거야. 그리고 그 여자랑 다시 재혼할 생각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모자 사기단에 가깝지? 그러니까 너도 빨리 정신 차리고 이 집이랑 엮이지 말고 도망가. 어머머, 얘가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 돈 3억이 필요하면 내가 그럼 왜 1억이나 대출을 받아서 결혼을 시키니? 네가 아무리 나랑 오빠한테 쌓인 게 많다고 해도 거짓말까지 지어내니? 이서방, 진짜 원희, 얘 정신상담 더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서방이 좀 말려봐. 아니다. 그냥 빨리 데리고 사라져버려. 제가 지금까지는 차마 이 사람한테 가족을 버리라는 말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 편하게 당신들 떠날 수 있겠네요. 정신상담은 장모님이랑 형님이 받아야죠. 여보, 그 동영상 보여줘야 이 사람들 정신을 차리겠는데? 제가 친정에서 키우던 시추 강아지가 있었어요. 이름이 상추라고 불러요. 결혼하기 직전까지 이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기대는 존재였답니다. 아마 상추가 없었으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과 그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상추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홈 CCTV를 통해 상추 모습을 보곤 했거든요. 상추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제 목소리도 들려줄 수 있었고 상추가 짖는 소리도 제가 들을 수 있었죠. 얼마 전에도 상추를 보려고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하는데 엄마와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녹화가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도 기가 막혀서 잠시 말문이 막히더군요. 한편으론 그 원수 같은 박선영이 꼴 좋게 당해봐라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제 핏줄인 가족이었으니 이걸 굳이 까발려야 하나 싶었어요. 제게 상처를 준 인간에게 우리 가족의 치부를 까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느 선택을 해도 제 마음이 편치 않을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박선영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내 말 믿겠지? 자, 엄마도 오빠도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내가 미친년이야? 정말 돈 3억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잘해준 거였어? 나는 우리 아들 구해주고 그 이후에도 잘해줘서 정말 원석 씨를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원이라는 사실 알고 내 옛날 잘못 때문에 소중한 사랑을 잃게 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요? 선영씨 아니야. 저거 다 원희가 요즘 AI로 목소리 다 흉내내서 만들 수 있거든? 가짜야, 가짜라고. 참 변명치고 신선하네. 뒤에서 이런 개쓰레기 같은 작당모의 하고 있었는데 뭐? AI? 진짜 반성을 모르는 인간이구나. 뭐 이런 미친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놈이 다 있어. 너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하기 전에 그 입 다물고 있어라. 이제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바로 경찰서 들어갈 각오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구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말고 우리 얘기 좀 들어봐라. 어머니, 진짜 원희가 불쌍하네요. 이런 오빠와 이런 엄마 밑에서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자랐다니. 딸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야, 박선영, 시끄러워. 너도 그냥 닥치고 네 인생 찾아서 가버려. 너한테까지 동정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되면 내 인생 진짜 불쌍해진다고. 박선영은 그렇게 오빠에게 결혼 취소를 통보하고 떠났습니다. 오빠는 엄마를 붙잡고 난리를 치더군요. 야, 이제 어떡하냐고. 나 이미 회사에 사표까지 다 냈다고. 엄마가 제 원희를 잘 달랬어야지.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다 엄마 탓이야. 아이고, 그래. 다 내 탓이다. 원희 너는 오빠를 이 지경으로 만드니 속이 시원하니? 아니, 이 정도로 뭐가 속이 시원하겠어. 그런데 이 지경 돼도 둘이 하는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내가 잘 까발린 것 같네. 이제 나는 엄마도 없고 오빠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앞으로도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저는 그렇게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해도 그 피가 내게 독이 될 때는 떠나도 되는 거야. 당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거 갖지 않아도 돼. 당신에게 진짜 가족은 나랑 우리 현아가 있잖아. 맞아. 이미 그 이전에 나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었나 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아니, 뒤늦게라도 날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 밑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본 느낌이네. 이제야말로 자유롭게 해묵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한테는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계시잖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내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선영이가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지난번에는 정말 고마웠어. 내가 너 같았으면 그렇게까지 못했을지도 몰라. 너 아니었으면 나 정말 사기 결혼에 엄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돈까지 모두 날릴 뻔했잖아. 무엇보다 우리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어. 내가 정말 너한테 계속해서 힘든 일 겪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네가 그 현장에서 다 보고 들었잖아. 어디 가서 가족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야. 그래도 난 이제 든든한 남편이랑 딸이 있어서 괜찮아. 그러게. 그날도 보니까 네 남편 정말 든든하겠더라. 나도 전 남편 생각 많이 났어. 전 남편 덕분에 나도 이렇게 다시 제대로 인생 살 수 있게 된 거니까. 겨우 정신 차리고 살게 된 인생 다시 실패하지 않게 도와줘서 이번에는 내가 너한테 도움이 좀 되고 싶어. 지난번에 네 남편 작은 사업한다고 했잖아. 엄마에게 받은 3억 너희 남편 사업에 투자했으면 하는데 내 감사와 사과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3억 받고 싶었네요. 제 남편 사업이 마침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제가 박선영에게 당한 그 상처를 생각하면 보상을 그 정도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무슨 감사와 사과를 하려면 3억으로도 어림없지. 으이구, 너도 이젠 혼자 우식이 키우려면 정신 좀 차려, 제발. 그 돈은 앞으로 우식이한테 써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둘 다 모두 자식 키우는 어른이잖아. 우리 자식들은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자. 너도 이제 나한테 사과 그만해도 되니까 우식이 잘 키우면서 살아. 알았어. 하지만 혹시라도 사업이 정말로 어려워지면 이야기해. 내가 평생 너에게 용서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말 지키면서 살 거야. 네 말대로 내가 그래야 우식이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선영이는 그 다짐을 계속 지키고 있는 중이랍니다. 나와 우리 딸이 좋아하는 반찬이며 김치를 직접 담아서 보내주고 있어요. 저랑 제 딸 생일과 명절이면 선물도 잊지 않고 보내줍니다. 카톡으로 계속 안부를 주고받다 보니 이제는 다시 만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되었네요. 저도 일방적으로 계속 관계를 맺다 보니 정말로 가슴속에 맺혔던 상처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남보다도 못한 엄마와 오빠는 그 뒤로 아예 의절을 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 뱃속에 둘째가 자라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자식들에겐 상처 주지 않고 제대로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아서 무사히 출산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